지금 사실 이번 주에 정치 현안이 엄청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맞습니다. 특히 잠시 오후 2시부터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원외 당협위원장들 한 200여 명이 참석하는 연석회의가 예정돼 있잖아요. 네. 요 비대위원장 인선 관련한 의견이 수렴이 될 텐데 네. 사실은 주말 사이에 한동훈 장관 내정설 이게 좀 많이 확산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네. 당에서는 좀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일단은. 아니요. 바뀌었습니다. 아, 바뀌었어요? 예, 오늘 오전에 다시 취재를 해봤더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확실한 이제 줄 세우기가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뉴스바사삭 오려면 또 그냥 올 수가 없어서 늘 취재를 네. 해오는데 국민의힘 한 현역 의원이 전해주는 내용에 따르면 가만히 있어라. 아, 네, 가만히 있어라.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라는 컨셉의 얘기가 나오고요. 이미 발언 순서까지 정해져 있고, 연석회의에. 네. 아. 그래서 대체로 당협위원장들은 아마 말씀들을 안 하실 거. 이 무건을 깨고 누군가 얘기를 하면 그분은 참 대단히 용기가 있는 분인데 제가 지금 얘기를 하죠. 네. 국민의힘 내부 현역 의원에 따르면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의 총 지휘 하에 이렇게 발언 순서까지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하고요. 네. 웬만하면 형님 말씀하시지 말고 그냥 넘어갑시다라는 얘기를 본인은 전달받았다고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오늘 이제 동아일보 그 단독 보도를 오전 9시 35분인가요? 나온 내용을 보면 한동훈 장관이 본인을 원치 않으면 당원과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뭐 국민의힘 입당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다. 됐고 뭐 비대위원장도 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뭐냐면 옹립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치 단결해서 나 한동훈을 띄워줘라 이런 뉘앙스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작업이 진행 중인 걸로 보이고 오후 2시의 결론은 이런 식이라면 정해져 있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일정이 원래 예정된 일정들이 있었는데 그 일정들을 전부 취소한 걸로 전해지고 있어요. 지금 외부 일정을. 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은 어제 오후, 어제 저녁 상황하고 또 달라져 있다. 그러니까 밤사이에 또 다른 정치가 진행이 된 것이고. 굉장히 긴박하게 좀 흘러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출연해서 했던 발언들, 국민의힘 관계자들 발언을 추려보면 그 내용하고 또 업데이트가 됐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완전히 바보 되는 형국이다.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정보를 취합하지 않으면 이 국면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은 대체로 대세가 좀 굳어지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반발이 있다면 그나마 국민의힘 내부가 좀 건강하다라고 건강해서 조금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해진 순서대로 그냥 일관되게 진행이 된다면 글쎄요. 이것은 지난번에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이준석 대표 찍어서 물러나게 하고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 찍어서 또 결과적으로 SNS 사퇴하게 만들고 그리고 신임 비대위를 또 띄우고 이 전 과정이 어쨌든 대통령실 주도하에 이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민주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게 되는 그 국면을 보고 있다. 이 과거하고 다르고요. 예전에 이제 전두환 독재 시절에는 이런 게 가능했어요. 그리고 뭐 총재 시절에도 사실은 이런 것은 없었다고 이제 그 이른바 원로 정치인들이 얘기를 하는데 야, 그때도 30% 비주류 공간은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공간이 100%거나 %거나 뭐 이런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비주류의 공간이 없는 분위기로 국민의힘이 가고 있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하다, 위험하다. 이제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런 얘기는 또 나옵니다. 이게 그러면 대통령 뜻이냐? 이게 윤심이냐? 정말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또 대통령실하고 가까운 국민의힘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꼭 윤심은 아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누구의 전략과 전술 속에서 한동훈 비대위가 뜨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과 취재가 더 필요하다. 제가 더 한 뎁스 더 들어간 얘기를 하면 아마도 여의도 인사이드 코너가 없어질 것 같아서 제가 요새 많이 잘리고 있어가지고 하여튼 한 뎁스 더 들어간 말씀을 좀 드리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어제 제가 법조 쪽 분위기를 또 취재를 했는데
한 장관이 당장 뭐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른바 참모들한테 본인의 입장을 이 정도면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오늘 내일 또 개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자부 장관. 뭐 근데 여긴 보면은 뭐 석 달 하고 그냥 나가고 지금 겸직하고 이러고 있어요. 좀 네. 통상적이지 않죠. 통상적인 게 아니라 이것은 상식의 범주를 깨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국민권익위원장을 하면서 동시에 방통위원장 후보로 출근을 하고 인사청문 준비를 하고 말이죠. 그리고 여기는 휴가 내고 여기 그 청문회 절차 준비하러 나오고 정부 안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도무지 그 국민들의 어떤 대한민국이 그동안 성장해왔던 민주주의의 어떤 지표에서 보자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당장 한동훈 장관이 현직인데 네. 예컨대 오늘 비대위원장으로 결론이 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랴부랴 한동훈 장관이 사표를 내고 그러면 후임을 뭐 지금 뭐 2명 정도 물망에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되든지 아니면 또 새로운 누군가가 또 이제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또 법무부가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상이냐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거냐. 정권을 맡았으면 이 5년간의 정부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국정 운영에 대한 목표와 비전과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정치적으로 분란이 생기지 않게 잘 관리해서 5년을 지키는 게 윤석열 정부의 몫이지, 선거 때만 되면 그냥 장만 서면 나서서 누구 내보낼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당장 이제 내년 총선 앞두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니 선거만 생각하는 정부면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런 비판을 국민들이 하고 있는데 안 듣고 계시다. 그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어찌됐든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친윤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철규 총장을 필두로, 지금 위원장이죠. 인재영입 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 소위 이제 비윤이거나 친윤이지만 이건 아니잖아 하는 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정치 경험이 전무한 한동훈 장관이 왔을 때 과연 내년 총선 이길 수 있겠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가 정말 뜬다. 네. 그러면 우리 당은 총선 망했다. 이 얘기를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하나 재미있는 포인트는 네. 대통령께서 국민의힘 자체에 대한 신뢰가 많이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으로는 이기기가 어려워서 뭔가 대통령이 신뢰할 만한 분이 가서 이 선거를 지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당무에 개입한다거나 이건 좀 탄핵 사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놓고 할 생각은 없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물밑에서는 이런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니까 이거 상당히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참 어떻게 될지, 연석회의가 어떻게 될지도 예. 좀 완전 포인트긴 하네요. 네. 어떻게 진행될지. 지금 네. 전화를 다 안 받아요. 점심시간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많은 논의를 하고 계시는지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은 전체가 지금 다 회의 중인 것 같습니다. 오후 2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번 주가 사실은 청문회 슈퍼위크잖아요. 네. 네.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열리고, 사실은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일정이 안 잡혔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지금 27일 실시될 것이라고 조금 전 속보를 좀 들어왔어요. 아, 그거 나왔어요? 네네. 아, 이거 단독이었는데. 아, 제가 먼저 단독을 네, 흘렸는데 예. 지금 속보로 지금 네. 뉴스가 들어와가지고. 네. 근데 당장 오늘 오전부터 이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 중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앞서 말씀 주신 대로 27일은 좀 정리가 돼 있었어요. 주말 사이에 이미. 그래서 27일 날 하게 될 것 같다. 이미 합의가 돼서 결정이 된 건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겸직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위법이면은 지적해라라고 얘기해요. 법률적으로는 아니 근데 누가 겸직을 한다고 상상을 합니까? 보통은 안 하죠. 있을 네.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것은 먼저 내려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이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반드시 결재해야 되는 몇 가지 건이 있어서 못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여튼 지금 상황은 이런 좀 거예요. 궁금하긴 하네요. 예.
뭐 하여튼 좀 네. 기가 막힌 상황이 되는 건데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도 문제인 것이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거죠. 인사청문회 27일 날 하겠죠. 결과에 따르면 아마도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되겠죠. 그러나 임명은 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냥 정해진 수순대로 간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 역할, 소위 얘기하는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을 갖추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성장시켜야 되는 게 어쨌든 정치인들의 정치의 몫인데 지금 그게 완전히 깨지고 있다. 네. 그 결정타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장면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돌려막기 인사의 최고봉 상황에 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더 큰 문제는 그러면 김홍일 위원장이 오게 되면 그러면 방통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인 거잖아요. 그러면 국회 추천모 5인 합의제 행정기관인데 이것을 독임제로 운영을 해서 탄핵 사유가 됐었던 거 아닙니까? 이동관 위원장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둘 다 대통령 추천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번도 마찬가지가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뭐 상황은 달라지지 않죠. 네. 그러면 이분이 와서 제일 먼저 뭘 하게 되느냐. 두 가지 쟁점이 있었잖아요. YTN과 연합뉴스 TV에 대한 이제 민영화 관련된 수순이었는데 연합뉴스 TV 같은 경우에는 을지학원에서 본인들이 포기했기 때문에 이건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되는 내용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YTN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심사, 그러니까 최대 주주 변경 승인 허가 관련된 내용에서 전체 회의에서 그냥 결정되는 방식으로의 보류. 그러니까 이분이 와서 할 것은 이 보류를 풀고 결정을 하고 하는 걸 텐데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냐면 이 의결이 정당한가에 대한 논란을 또 낳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도 대통령 추천, 남아있는 이상위원장도 대통령 추천. 그러면 합의제 행정기관을 또 똑같이 독임제 행정기관. 그러면 민주당은 또 탄핵 사유. 그러면 또 탄핵해. 이런 상황이 계속 되풀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냐. 이 부분을 하지 말라고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듣는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안 듣고 있다. 저는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것이고요. 네. 또 하나 심각한 것은 방통위 산하의 방송 그 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방심위 부위원장 등도 국회 추천 몫인데 아직도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은 4대 3으로 국민의힘이 많기 때문에 이 구도를 바꾸지 않기 위해서 두 분을 국회 추천 두 분을 임명장을 안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3명 있는 국회 추천 빨리 하자라고 국민의힘이 주장을 하지만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당 몫은 받고 임명장을 주고 야당 몫은 임명장을 안 주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선택적으로 선별해서 여당은 임명장 주고 야당 추천은 안 주고 이러고도 남을 뿐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그러면 국회 추천 안 하겠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면 변칙적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끊임없는 탄핵 사유를 만들 건데 이렇게 유지되는 게 맞냐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민주국가의 어떤 정상적인 국가 운영의 질서를 계속 흔들고 교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정치 행태가 난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공정과 상식이라며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왜 국정 운영을 이렇게 하지? 라는 의문이 물음표. 생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지금 강도영 후보자 있지 않습니까?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네, 해수부 장관. 이분은 거의 이게 범죄 수준이에요. 2004년 10월 23일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는데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는 상당히 거고 이제 높았다는 거죠. 사실. 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었다는 거죠. 뭐 2014년, 2021년 뭐 계속이에요. 뿐만 아니라 폭행, 뭐 음주, 그다음에 위장전입, 뭐 부당 소득공제, 뭐 도대체가 이렇게 없나? 이런 분밖에 없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민주당에서는 이 정도 수준이면 자진 사퇴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안 합니다. 왜냐하면 부적격 후보라고 판정하고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임명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데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국민적 민의를 위반하면서까지 임명권을 남용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그냥 기다리고 봐줄까요? 저는 내년 총선이 상당히 살벌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는 좀 의문이 사실 강도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의혹들이야 뭐 본인의 이제 뭐 인사청문회에서 뭐 입증을 하거나 뭔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범죄 기록 같은 경우는 사실 한동훈 장관이 했어야죠. 인사검증에서 걸러졌어야 되는 이게 게 기본인데 아닌가. 음주운전 범죄 경력 그 조회는요. 자, 우리 기자들이 대통령실 청와대 출입 기자 하려면 범죄 기록 신원조회 조회하잖아요. 해야죠. 네. 신원조회 하잖아요. 아니 기자들도 신원조회에서 범죄 경력이 있으면 바꾸세요. 뭐 이런 소리를 듣는 판국에 국무위원 후보자입니다. 그리고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정보관리단으로 가져갈 때 앞으로 법무부에서 투명하게 인사관리할 거고요. 네. 그리고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인사검증 1단계에서 우리가 서류검증 아주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이분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장관 인사청문 과정을 봤을 때 범죄 기록 최소한 다른 것은 몰라도 자녀 학폭 문제. 아니 김명숙 합참의장 후보자 보십시오. 이분은 업무 시간에 뭡니까? 주식 거래했죠. 북한이 ICBM 쏘는데 군인이 오후에 가서 골프 쳤어요. 이런 사람을 합참의장에 갖다 놓고 군령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오늘 또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했는데 이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이런 거를 잘해야지. 이분이 또 나와서 정치한다 그러니까 잘 될까요?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국민들이 별거 큰 거 바라는 거 아니거든요. 제발 자리 좀 지켜줘. 각자 자기 자리에서 기자는 열심히 취재해서 보도 열심히 하고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꼼꼼하게 잘 알려줘. 정치인들은 정치 똑바로 해줘. 의사들은 의사 자기 역할 다 해. 선생님은 아이들 잘 가르쳐줘. 이러면 대한민국 빵꾸나는 데가 없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펑크. 네, 죄송합니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네. 그러니까 각자 자기 자리에서 할 역할들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부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여의도 국회만 바라보고 있으면서 뭔가 할 것처럼 하지만 이 결국은 이러면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엄한 피해는 다 누가 봅니까? 결국에는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 이 엄동설 안에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서민들, 중산층들의 피해가 훨씬 커지는 겁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 정치가 정말 많이 왜곡돼 있고 많이 뒤틀려 있다,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매일 아침 김포 골드라인 타고 출근하는 분들 제가 또 그 얘기합니다만 이 삶을 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일은 골드라인 안 타고 내일은 좀 편하게 출근할 수 있는 길을 뚫어주는 게 누가 해야 됩니까? 오늘도 그런 고장나서 정치를 엄청 고생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정치를 좀 해주세요. 해주세요. 정말 답답해서 네. 정말 너무 속상해요. 근데 이 와중에 좀 답답한 속보가 또 들어와 있는데 송미령 그 후보자가 아들의 4년간 1억 원을 지급했는데 증여세가 0원이었다. 네. 그런 분들 집에 가셔야 됩니다. 부끄러운 줄 아시고요. 성인 자녀에게 예. 이제 네. 정말 창피한 줄 알고 그거를 우리 2030 세대들이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저는 소위 얘기하는 대한민국의 기득권층, 지배계층이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막 공교육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요. 본인의 아들들은 전부 다 국제학교 보내고 외국에서 학교 다니면서 저는 이런 이중 플레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뭐 송 후보자가 이제 자녀가 대학원 기간과 군생활 중에 부족한 부분을 생활비로 보탰다 이렇게 네. 설명을 하긴 했는데 네. 이런 얘기 듣는 2030 또 부모 찬스 없는 사람들은 좀 답답한 심정일 것 같긴 해요. 저는 증여세 내고 싶습니다. 증여세 내고 좀 주고 싶네요. 좀 주고 싶네요. 좀 줄게 줄게 있었으면 좋겠네요. 진짜. 예.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 31년 전에 그 살인 누명 쓴 김순경 사건 담당 검사였다는 사실이 또 한겨레 보도로 좀 드러났어요. 영화 마더. 마더. 보셨어요? 그럼요. 원빈. 그 영화 네. 예, 모티브가 됐던 사건입니다. 네.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기소가 돼요. 그런데 나중에 진범이 잡히면서 누명을 벗게 된 이런 사건인데요. 네. 검찰 안에서 대표적으로 잘못된 수사. 우리 정말 잘못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수사에서는 안 된다라는 사례가 바로 이 김순경 사건인데 이때 주임 검사가 바로 김홍일. 네, 방통위원장 후보자다라는 네. 것이고요. 당시 검사 김홍일이 뭐라고 했냐면 경찰관의 어떤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 자백 이런 피의자 당시에 이제 그 김순경 이런 호소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경찰 판단보다 형량을 높인 살인죄
를 적용을 했었고 실제로 검찰 안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K씨 사건을 계기로 본 강력 사건의 수사상 문제점과 대책 이런 책까지 냈었던 이런 겁니다. 당시 이제 억울한 옥살이 하고 나서 풀려난 다음에 검찰이 김홍일 위원장 수사팀 전원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수사를 했거든요. 네. 경찰관들만 사법 처리했어요. 네. 그리고 이때 이 김순경이 12명 고소를 했거든요. 네. 결국 김홍일 검사, 김홍일 위원장 후보자죠. 무혐의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를 했거든요. 네. 이러고 나서 1999년 대법원이 1억 8천만 원 정도의 국가배상을 확정을 했는데 1억 얼마 받은 물론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배상 판결을 받아낸 것도 중요하지만 그의 젊은 시절 이렇게 억울한 그럼요. 사법 피해자로 네. 평생 낙인 찍어서 살게 된 이것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27일 날 있을 인사청문회에서는 사과하겠죠. 예, 이 자리에서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면 전 하리라고 봅니다. 네, 그 정도는 하겠죠. 그래도 저 장관 후보자이니까 그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네. 건너가 볼게요. 이번에는 또 오늘 오후 2시가 뭐가 좀 일이 많네요. 네. 다큐멘터리 영화죠. 기리의 김대중 VIP 시사회가 있는데 원래 이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네. 만날까 싶었는데 이 만나면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만남은 힘들고 그리고 실제로 그 방송 출연이 있으시다고 안 이낙연 그래도, 전 네. 대표가 그래서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명필름 통해서 확인해 봤더니 오후 2시는 VIP 시사고요. 저녁 7시는 일반 시사예요. 일반 영화 시사. 시사. 네. 예, 언론 시사, 뭐 VIP 요즘 시사 나눠서 쭉 하죠. 나눠서 네.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일반 관객들 대상으로 하는 시사회에 오시겠다고 입장을 바꾼 거예요. 이제 뭐 방송 출연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피한 거 아니냐. 예, 만나고 싶지 않다. 이제 이런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 지금 뭐 제가 저희 후배가 지금 현장에 가 있어서 물어보니까 VIP실 내부는 들어갈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취재가 불가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아직 포토라인이 잡힌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여하튼 중요한 포인트는 VIP실에 누가 앉을 거냐. 이제 이런 건데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김부겸 전 총리 등은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낙연 전 총리는 예상 밖으로 오후 7시로 빠지고 그다음에 정세균 전 총리 원래 초대를 했는데 그 노무현 재단 일정 때문에 오늘 못 간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도 김부겸 전 총리하고 이재명 대표 이제 두 분이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김부겸 전 총리가 최근에 그 경향신문 인터뷰하셨잖아요. 그 연동형 비례제와 네. 관련해서. 그리고 퇴행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아마도 오늘 뭐 선후배 정치인들 간에 이러저러한 민주당 내부 문제에 대한 얘기는 하겠지만 나중에 기자들한테 그 내용을 정리해서 풀어주면 그다음에 알 수 있지 않을까. 일단 VIP실 못 네. 들어가는 걸로 확인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사실 시사회와 별개로 뭐 20일 김부겸 전 총리, 28일엔 정세균 전 총리와 회동 일정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알렸는데 네네. 당의 단합을 위해 원로분들이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얘기를 했어요. 네. 이 정도 되면 이낙연 전 대표랑 삼총리 연대선 이게 좀 사실 핫했잖아요. 요거는 네. 좀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될까요? 이거는 한참 전에 물러온 한참 전에. 예, 좀 됐죠. 지난주 정도에 이미 그거는 어렵다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하여튼 이거는 끝났어요. 삼총리 연대는 끝났고 끝났다. 예, 그리고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초재선 100명 정도 개파 구분 없이 그러니까 뭐 비명, 친명 이런 거 가리지 않고 100명 정도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김민석 의원 소위 이제 사쿠라 노선 문제 제기했던 네. 분인데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그 김민석 의원에 따르면 아마도 민주당 의원 전체가 서명을 하게 될 거라고 이낙연 전체가. 신당 하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구도를 이렇게 잡는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 지금 앞서 쭉 말씀드린 대로 이 국정 운영에 대한 경고 사인을 계속 보내고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문제.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검찰 정치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가지고 내년 총선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굉장히 강력한데 여기에 이낙연 신당이 출연해서 민주당을 흔드는 것은 결과적으로 과거 80년대 전두환 시절의 민한당 수준의 어떤 비판, 사쿠라 노선 뭐 이런 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은 태동해서는 안 되는 뭐 이런 존재로 규정을 하고 세게 붙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네. 큰 틀에서 보자면 민주당의 초선부터 원로까지 다 같이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아주 그 전선을 단일화해서 선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낙연 신당이 나타나서 이 정세를 교란시키면 그 자체로 문제 있는 태도라고 보고 직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총리 연대당은 이미 끝난 지 오래 그다음에 이낙연 신당 자체에 대해서 반대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커지고 있어서 이번 주 중에 상황을 놓고 봐야 되겠지만 김부겸 전 총리 28일 날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나고 나서 뭐 통합비대위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네. 그거는 좀 취재해 보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합비대위는 아니겠지만 민주 세력이 총 단결해서 내년 선거를 치러야 된다라는데 의견이 모이고 있더라. 여기까지는 제가 오전 중에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 연서명에 뭐 20일 날 회견할 거다 뭐 네. 이런 거 주도한 민주위원들 이런 얘기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 전 대표가 어제 채널A 인터뷰에서 그쪽 동네에 오래된 정치 습관이다 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쪽 동네 계시던 분 아니에요? 15대, 16대죠. 16대부터 그 민주당 호남 정치인으로 5선 국회의원 하셨어요. 그리고 전직 총리고 문재인 정부 총리, 그다음에 민주당 당대표. 그다음에 전남지사. 하여간 대통령 빼고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쪽 동네의 오래된 정치 습관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그 동네 사람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먹던 우물에 침 뱉고 나가는 격이다라고 이제 민주당 관계자들은 비판을 하고 있던데요. 다른 거 다 떠나서 평생 함께 동지라고 정치적 동지라고 해왔던 당대표 출신이 나가서 이런 방식으로 비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 전반이 매우 불쾌하게 생각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 당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아 결과적으로. 예. 그러니까 신당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이렇게까지 가면 이분하고 같이 여기 민주당에 와서 같이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오늘 업데이트된 내용을 또 들어보면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비대위에 공감한다. 이낙연 전 대표가. 예. 그러니까 통합비대위 얘기가 막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비대위에 공감한다. 12월까지 시간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관련해서도 아니 신당 차려서 나가신다는 분이 무슨 12월까지 우리한테 시간을 주고 결정을 하라는 거냐. 그리고 비대위가 어떻게 되겠다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퀘스천 마크를 찍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원칙과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에서 계속 통합비대위를 띄우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의 주장을 우리가 왜 받아야 되냐라는 비토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네 분 플러스 이낙연 신당 그리고 이미 탈당한 이상민 의원 요렇게 어찌 보자면 민주당 주류의 입장에서 보면 소수자인데 물론 소수자를 끌어안고 가야지 그게 이재명 대표의 통큰 리더십이지라고 주장을 하지만 지금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민주당이 아주 분명한 전선을 긋고 싸워야 될 때인데 여기에서 그것을 교란하는 다른 행태의 정치가 나오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게 주류의 목소리로 모이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통합 비대위로 갈 거는 아닌 것 같다. 그 얘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네. 하면 좀 어떤 식으로 내년 총선을 좀 준비하고 있을까요? 내년 총선은 확실하게 민주당 주류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1, 2, 3 그러니까 이렇게 뭐 무슨 다양한 직책을 선거 때가 되면요. 뭐 여러 어르신들을 다양한 직책을 드리면서 그림을 만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그림은 당연히 만들겠죠. 그렇지만 실권은 이재명 대표가 확실하게 쥐고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무슨 삼자 회동하듯이 모임을 만들어서 지도력을 분산시키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고 오늘 아침 우상호 의원 사선이죠. 우상호 의원이 저 유튜브 방송 출연해서 리더십을 중도에 흔드는 것은 안 된다라는 표현을 했다는 얘기를 네. 들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출마라는 게 전반적인 대세로 좀 굳어지는데 그러면 부족한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늘 민주당의 명제 같은 게 있어요. 이재명만으로도 안 되고 이재명 없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그 보강해서 리더십을 어떻게 구현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제 선거 앞두고 이러저러한 얘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586 퇴진론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잖아요. 네. 그거는 반응이 어때요? 이미 뭐 그만 불출마 선언하신 분들이 꽤 있잖아요. 뭐 우상호 의원 앞서 말씀드린 네. 대로 이분도 불출마 선언했고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미 4년 전에 불출마 선언을 했고 뭐 이렇게 586 중에도 어떤 사람은 불출마하고 어떤 사람은 뭐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출마를 결심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성동에서 출마를 할 걸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대표적인 또 전대협 의장 출신인 이인영 의원은 아무 말씀이 없으시죠. 출마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통칭 586 이렇게 하기에는 어떤 언론의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 취재를 해보면. 586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의 자기 정치 노선에서 어떤 정치를 걸고 내가 어떤 내용의 정치를 하겠다. 이걸 보고 국민들께 심판받고 평가받는 거다. 이제 이렇게 입장을 정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각자 선택하고 각자 결정할 문제이지 이것을 586 너희는 다 나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고 그런 세대로는 이미 끝났다. 그러니까 386, 486, 586으로 이어지는 소위 세대론에 입거한 정치는 그 세대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 이후로는 그런 정치가 없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견 타당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까 중요한 건 내용이다. 컨텐츠 파워가 누구에게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그게 뭐 원로 정치인이 됐든 뭐 누가 됐든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죠. 민주당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저는 어쨌든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은 그래도 이준석도 있고 뭐 신인규도 있고 뭐 이렇게 보수당 보수 정치 가운데는 혁신을 요구하는 젊은 세대 정치인들이 막 많이 있는 목소리가 크고요. 그에 비해서 민주당은 젊은 정치인들이 목소리가 좀 작고 그다음에 좀 파이도 넓지 않고 오히려 막 박지원 전 원장 뭐 이런 분들이 스피커가 훨씬 크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전부 또 출마 도전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들이 보기에 어떤 정치에 더 그 힘을 실어줄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얘기 잠깐 할게요. 네.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제3지대 신당이죠. 새로운 선택이 어제 창당대회 열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30석이 목표라고 밝혔어요. 목표는 늘 크게. 네.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뭐 목표는 크게 가져야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몇 개 의석을 하겠습니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어떤 정치를 하겠습니다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듣고 싶은 목소리는 그래서 우리는 양당 기득권 정치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제3의 지역에서 제3의 무대에서 어떤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라는 그 정치의 내용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30석 하겠어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국민들 입장에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30석을 하는 게 국민 전체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떤 뭐 협상가로서의 어떤 그 지렛대 양당 정치에서 제3이 한 30석 정도를 갖고 있으면은 뭐 어느 때는 민주당하고 연합 정치하고 어느 때는 국민의힘과 연합 정치하면서 새로운 정치 모델을 뭐 다당제에서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고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국민들한테 무슨 이익이 있어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뭐 개헌도 얘기하고 내각제도 얘기하고 사교육 준공영제 그다음에 여성 징병제로 병역 성평등, 남성 육아휴직 전면화 뭐 이런 게 주요 공약입니다. 네. 사교육 준공영제 어떻게 해요? 제가 보기에 전국에 계신 많은 어머님들이 아이고 예. 아이고. 우리 네. 성 기자님께서도 어머님이신데 이 사교육 준공영제에 대해서 네. 어떤 의견이실지 그렇기도 아이고, 하고 네. 아니 여성징병제가 지금 왜 나오냐는 거예요. 예. 지금 모병제로 여성도 원하면 군대 갈 수 있고 늘어나고 있어요. 예, 살기 어려워지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지속할 수 있는 어떤 수단적 의미에서의 꼭 필요한
병역에서 성평등하고 남성 육아휴직은 또 전면화예요. 이런 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설명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노선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게 좀 왔다 갔다 해서 전반적으로 이게 제3의 노선이라는 게 뭘 하기 위한 거지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가 없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정의당 유호정 의원이 탈당하지 않고 이제 신당을 같이 하고 있는 아주 이제 독특한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제 정의당에서 16일까지 탈당하다고 했는데 이제 유 의원이 신당 탈당 가능성 일축하면서 나 신당 합류 발표한 뒤에 나 텔레그램 방에서 강퇴당했어 뭐 이런 거 밝혔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종대 전 의원이 폐륜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내년 1월까지 본인의 의원직은 유지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 스스로 탈당을 하게 되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잃게 돼요. 넘겨야죠. 네. 네. 다른 분이 이제 승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정의당에서 출당하거나 제명 조치를 하게 되면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을 악용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되면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의석을 또 하나 잃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모렴치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지난 총선 때 정의당에서 비례 1번으로 당선이 된 분이에요. 네. 그리고 정의당이 얼마나 어려운 정당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모르지 않을 텐데 대단히 이기적이다. 예, 그 굉장히 정의당 같은 어떤 평생 진보정당 운동을 해온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당원들이 보기에 매우 낯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것이 새로운 선택이냐. 신인규 그 민심동행 창당위원장이 해로운 선택이다 이런 표현을 하던데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의당에서 또 한 번 비례대표 국회의원 하기 어려우니까 당적을 바꿔가지고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먹겠다 이런 발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염치 없는 정치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항상 철퇴를 가해왔어요. 저는 이분이 새로운 선택을 할지 해로운 선택을 할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 받기는 매우 어렵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분은 젊은 정치인이라는 겁니다. 젊은 정치인의 이런 이기적인 선택에 대해서 앞으로 이분이 정치적으로 치러야 될 후과가 대단히 길고 험할 거다. 저는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의도 인사이드 장윤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